미국 전역이 경악에 빠졌습니다. 미국 농업부가 도입한 인공지능 방역 시스템이 고병원성 조류 독감을 과잉, 감지하는 치명적 오류를 일으켜 전국 산란계 농장의 70%가 닭을 대량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달걀 공급 부족 사태는 미국 식품산업 전반을 마비시켰어요. 달걀 가격은 300% 이상 폭등했고 트럼프발 외교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에게 달걀 긴급 수출을 요청하는 구걸 외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와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는 매일 아침 달걀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오플런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죠. 심각한 달걀 파동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서는 달걀 밀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던 중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에 달걀을 수출하던 세계 최대 달걀 생산국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달걀을 역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농업 당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위기 속에서 발견된 한국 달걀의 놀라운 품질은 미국 식품 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식품 위기가 아닌 두 나라 간의 관계와 글로벌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는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고급 베이커리 체인과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로버트의 아내 캐서린입니다. 우리 부부는 20년 전 작은 베이커리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미국 전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경영을, 저는 품질 관리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며 함께 회사를 이끌어왔죠. 그런데 최근 미국 전역을 강타한 달걀 파동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맨해튼 본점에 출근했는데 매장 앞에 줄지어 선 고객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케팅 담당 에밀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달걀 품귀 현상으로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 마트마다 줄이 끝없이 늘어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매장에도 달걀이 부족해 인기 품목 5가지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에밀리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인 프렌치 쇼트케이크와 크로아상, 에그타르트는 모두 신선한 달걀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들이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대안을 생각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평소와 달리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주방장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재고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마이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산란계, 대량 살처분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소 3달은 달걀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어요. 마이클의 보고를 듣자 순간 현기증이 일었어요. 우리 매장은 하루에 10,000개가 넘는 달걀을 사용하는데 이 상황이 3개월이나 지속된다면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급히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죠. 로버트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며 응답했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었어요. 농업부 장관이 인공지능 방역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다 발생한 오류라는데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한다는 말과 함께 본사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날 오후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로버트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당장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달걀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했죠. 긴 토론 끝에 중국과 캐나다에서 달걀을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브랜드는 최고급 재료로 만든 제품으로 명성을 쌓아왔는데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수입 달걀을 사용한다면 고객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니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 사이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중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첫 달걀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품질 검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산 달걀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신선도도 떨어졌죠. 캐나다산은 그나마 나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품질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 달걀들로 제품을 만들어 출시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고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우리 제품의 맛과 질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어요. 맨해튼 본점의 단골 손님이었던 패션 디자이너 소피아는 매장을 방문해 직접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에그타르트의 맛이 이상하다며 이전처럼 부드럽고 풍미 있는 맛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어요. 소피아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비슷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어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 달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밤낮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미국 내 모든 업체가 같은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의 신입 직원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제이슨은 전날 한국에 있는 친척과 통화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은 최근 인공지능 기반 농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산란계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달걀 품질 관리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이슨의 말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고 인구도 미국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이슨에게 한국 달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제이슨은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서와 함께 한국의 주요 달걀 생산업체 목록을 가져왔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했습니다. 특히 달걀 산업에서는 산란계의 건강 상태와 먹이 품질, 환경 조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최적의 생산 환경을 유지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이 정보를 로버트와 공유했더니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달걀을 신선하게 운송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제이슨이 설명하길 한국은 특수 포장 기술로 달걀의 신선도를 최대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공 운송을 통해 72시간 내에 미국 동부까지 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결국 로버트도 설득되어 소량의 한국산 달걀을 시범적으로 수입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슨의 친척이 근무하는 한국의 하늘농장이라는 업체와 연락을 취했고 일주일 안에 첫 물량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정직원 5명이 이번 프로젝트에 전담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품질 테스트를 직접 담당하기로 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도가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일 매출 보고서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대표 매장들조차 평소 매출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었죠.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산 달걀이 도착한 날, 저는 아침 일찍 물류센터로 향했어요. 도착한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달걀 하나하나가 개별 포장되어 있었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특수 패키지 안에 보관되어 있었죠. 외관만으로도 중국이나 캐나다에서 수입한 달걀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이 순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달걀을 받아든 저는 즉시 맨해튼 본점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이클과 제빵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장을 조심스럽게 열자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걀 껍질이 깨끗하고 일정했으며 크기도 완벽하게 균일했죠. 마이클이 첫 번째 달걀을 깨뜨렸을 때 그 노른자의 선명한 주황빛과 단단한 흰자의 상태에 주방 전체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캐나다나 중국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이클은 곧바로 테스트 베이킹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그니처 제품인 프렌치 쇼트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오븐에서 케이크가 나왔을 때 그 부풀어 오른 모습과 균일한 색감은 예전 최고급 미국산 달걀로 만들었을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어서 에그타르트와 크로아상도 만들었죠. 결과물은 모두 놀라웠어요. 특히 에그타르트의 경우 노른자의 풍미가 더욱 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미팅룸에서 시식회를 진행했어요. 경영진과 매장 직원들 모두 한국산 달걀로 만든 제품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로버트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범적으로 맨해튼 본점에서만 한국산 달걀로 만든 제품들을 출시했어요. 정직하게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제품에만 적용했고 특별 표시를 했죠. 예상과 달리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한국산 달걀로 부활한 맛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패션 디자이너 소피아도 다시 매장을 찾아 에그타르트의 맛이 돌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타임스 음식 칼럼니스트인 마커스의 눈에도 띄었어요. 마커스는 우리 매장을 방문해 한국산 달걀로 만든 제품을 맛본 후 다음날 신문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달걀 위기 속에서 발견한 보물 한국산 달걀의 놀라운 품질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마커스는 칼럼에서 한국의 앞선 농업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위기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농업 기술력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우리 매장 앞에는 평소보다 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산 달걀로 만든 제품을 맛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달걀 품귀 현상으로 어딜 가나 품질이 떨어진 제품을 먹어야 했던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즉시 한국 하늘농장과의 계약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일주일에 1000개에서 10,000개로, 그리고 다시 50,000개로 주물량을 늘려갔습니다. 항공 운송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고객들의 열광적인 반응과 프리미엄 가격 책정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상황이 호전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의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또 경쟁업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불안했어요. 로버트는 이런 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죠. 로버트가 한국으로 떠난 일주일 동안 저는 본사에서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 전역의 모든 매장에 한국산 달걀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을 넘어 이 상황을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로버트는 한국에서 매일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의 농장 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하다는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 감탄했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도 전했어요. 로버트가 귀국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피곤해 보일 거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로버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농업의 혁신적인 면모와 품질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었어요. 로버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번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걀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모든 매장에 한국산 달걀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어요. 로버트는 서부 지역 매장들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저는 동부 지역을 위해 뉴욕에 각각 물류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에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달걀이 최단 시간 내에 각 매장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미국산 달걀 시절의 맛과 품질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매장들은 한국산 달걀로 만든 제품을 찾는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 제품을 찍은 사진과 함께 샵 한국달걀혁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이런 성공은 자연스럽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식품산업 전문지 푸드 비즈니스는 우리 회사의 사례를 다룬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달걀 위기, 기회로 바꾼 혁신적 전략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식품업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베이커리와 레스토랑 체인들도 한국산 달걀을 찾기 시작했죠. 예상대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길을 따라 많은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달걀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로버트가 선제적으로 하늘농장과 맺은 독점 계약 덕분에 우리는 최상급 품질의 달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다른 한국 농장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품질 면에서 우리를 따라오기는 어려웠죠. 한 달 후, 뉴욕의 유명 셀러브리티 셰프인 제임스 모건이 자신의 요리 프로그램에서 한국산 달걀로 만든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제임스는 방송에서 한국의 달걀이 미국 요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특히 노른자의 풍부한 맛과 흰자의 탄력성을 극찬했습니다. 이 방송 이후 한국산 달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우리 회사의 성공 사례가 확산되면서 미국 내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마켓들은 갑자기 늘어난 미국인 고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 화장품, 전자제품에 이어 이제 한국의 농산물까지 미국인들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제안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어요. 한국의 정성이 담긴 맛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는 한국의 농업 기술과 전통적인 정성을 강조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광고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농촌 풍경과 현대적인 농장 시설이 함께 담겼죠. 이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로버트와 저는 언론 인터뷰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한국의 주요 방송사가 우리를 취재하기 위해 뉴욕 본사를 방문했고 이 인터뷰는 한국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인터뷰에서 한국 달걀이 미국 식품업계의 위기를 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우리의 성공 스토리는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문화적, 외교적 의미까지 띠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부부를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대사는 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달걀 파동은 단순한 위기가 아닌 우리 회사의 전환점이자 한국-미국 간 새로운 관계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로버트와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열매를 맛보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달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식재료가 국제 관계와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문화적 교류의 매개체가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시선은 태평양 너머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인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버트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번 성공을 기념하고 더 깊은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전체 경영진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여행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뉴욕타임스의 비즈니스 섹션에 우리 회사에 관한 심층 기사가 실렸습니다. 달걀 위기에서 찾아낸 비즈니스 기회 한국산 달걀이 미국 시장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우리의 성공 사례를 자세히 다루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과감한 의사결정과 국제적 소싱 전략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우리 매장들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베이커리를 찾아온 것을 넘어 한국산 달걀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뉴욕 본점에서는 고객들이 주방을 구경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어요. 로버트는 이런 관심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요 매장에서 오픈 키친 데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오픈 키친 행사는 맨해튼 본점에서 열렸어요. 사전 예약만으로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주방장 마이클과 제빵사들은 한국산 달걀의 특성과 이를 활용한 베이킹 기술을 시연했어요. 특히 노른자의 풍부한 색감과 탄력 있는 흰자가 완성된 제품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제품을 맛본 후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가정에서도 한국산 달걀을 사용하고 싶다며 구매처를 문의하기도 했어요. 이에 저희는 소매용 포장 상품 개발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키친 행사의 성공에 힘입어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같은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행사 모두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 매장에서는 테크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한국의 농업 기술과 식품 안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미국 내 한국 이미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대사관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 농식품 위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광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의 다양한 농식품이 소개되었어요. 우리 회사도 참여해 한국산 달걀로 만든 베이커리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행사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특히 우리 부스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국산 달걀의 특별함을 직접 설명하며 시식품을 나눠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라며 감탄했어요. 이 행사는 미국 주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식품산업 전문지 푸드 비즈니스는 한국 농업의 기술력, 미국 식탁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농업 혁신과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어요. 이 기사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버트와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컸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베이커리 체인을 넘어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적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안고 한국 방문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어요. 단순히 비즈니스 미팅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품 산업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로버트는 저에게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한국산 달걀 사용 사례가 알려진 이후 미국 내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3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 한국산 수입이 크게 늘었어요. 로버트는 이 자료를 보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희 일행은 로버트와 저를 포함해 총 10명이었습니다. 주요 임원들과 제빵 기술 담당자들이 함께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한국산 달걀이 이제는 우리 회사의 중심 가치이자 새로운 사업 방향성의 나침반이 되었다는 생각이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하늘농장의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환한 미소와 따뜻한 환영에 긴 여정의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한국인들의 정성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고급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한 휴식을 취한 후 저희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어요.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농업 관련 기업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한국 음식과 함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음식 문화와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하늘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서울의 빌딩 숲을 지나 한적한 교외로 이동하는 동안 로버트는 계속해서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하늘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상상 이상의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대형 농장처럼 보였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첨단 기술로 가득한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농장 대표 김민준 사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김 사장은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하며 시설을 소개했어요. 모든 달장은 컴퓨터로 제어되는 환경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공기 질까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달개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달들의 활동 패턴과 식습관을 분석해 질병의 조기 징후를 포착한다고 했어요. 김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농장의 성공 비결은 예방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하늘 농장은 미국을 강타한 것과 같은 조류, 질병 대유행에도 안전하게 생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농장의 사료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달들에게 제공되는 사료는 영양사가 직접 감독하며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계절과 달걀 상태에 따라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달걀의 풍부한 맛과 영양가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저희는 이어서 달걀 포장 및 품질 관리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달걀은 엄격한 검사를 거쳐 크기, 무게, 껍질 강도, 신선도 등이 측정되었어요. 불량품은 즉시 걸러지고 최상급 품질의 달걀만이 수출용으로 선별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달걀은 추가적인 품질 검사와 특수 포장 과정을 거쳤어요. 점심시간에는 김 사장이 직접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로 만든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국식 달걀찜, 계란말이, 그리고 서양식 오믈렛까지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특히 달걀찜의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에 로버트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식사 후 김 사장은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현재의 공급 계약을 넘어 양사 간 합작 투자로 미국 내에 한국식 달걀 농장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저희의 미국 시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장기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에 로버트와 저는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달걀 파동이 언젠가 해소되더라도 한국산 달걀의 품질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로버트는 김 사장과 원칙적인 협력 의향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지역의 농장들도 방문했어요. 각 농장마다 특색 있는 운영 방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진 것은 품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달걀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모든 농장 관계자들에게서 느껴졌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로버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입을 열어 캐서린,
미국이 한국에 달걀을 수출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강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 한국의 기술과 품질이 미국 시장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희는 임원들과 함께 오늘 견학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한국 농업의 혁신적인 면모에 감명받았어요. 특히 주방장 마이클은 한국의 달걀 품질 관리 시스템을 미국 내 다른 식재료 공급 체인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흥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희는 서울 시내 관광과 함께 한국의 식품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준비한 일정에 따라 대형 마트, 전통시장, 현대적인 베이커리 등을 방문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식품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마트에서는 달걀 하나하나의 생산일자와 농장 정보가 인쇄되어 있었고, 소비자들은 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며 제품을 선택했어요. 점심으로는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오너 셰프는 프랑스에서 수학한 경력을 가진 박지수 셰프였어요. 박 셰프는 한국과 프랑스의 베이킹 기술을 접목시켜 독특한 스타일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그의 시그니처 제품인 한국식 크로와상을 맛보았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전형적인 크로와상 식감이었지만 안에는 한국의 전통 단팥이 들어있어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 셰프와의 대화는 매우 유익했어요. 그는 한국 베이커리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현지화와 정체성의 균형이었어요. 세계적인 기술과 트렌드를 받아들이되 한국만의 특색을 잃지 않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이 바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서울 근교의 농업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신 농업 기술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작물의 생장 환경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달걀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에도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센터의 김영호 박사는 한국 농업의 변화 과정을 흥미롭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자원과 농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품질 향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약이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죠. 김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근성이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정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미국과 한국 간의 농업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어요. 특히 현재의 달걀 수출을 넘어 농업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에 화답하며 양국 간 협력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식품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만찬 후 장관은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안전회의의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로버트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양국 협력의 모범 사례로 저희 회사의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기꺼이 수락했고 저 또한 이 기회가 우리 회사와 한국 농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하늘농장과의 공식 계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미국 내 한국식 달걀 농장 설립을 위한 합작 투자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었어요. 계약식에는 한국 언론사들도 참석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번 협력이 한국 농업의 글로벌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어요. 계약식 후 김 사장은 저희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처음 닭을 기르기 시작했던 작은 농장이었어요. 현대적인 대형 시설과는 달리 이곳은 소박하고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곳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인 농장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적 유대가 얽힌 관계였습니다. 김 사장의 할아버지가 시작한 작은 꿈이 이제는 대양을 건너 미국의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로버트와 저는 김 사장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본점의 간판 미니어처와 함께 우리 매장에서 한국산 달걀로 만든 첫 번째 에그타르트 레시피를 액자에 담아 준비한 것이었어요. 김 사장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신도 할아버지의 오래된 달걀 사료 배합법을 적은 노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이 나라는 단순히 지도 위의 작은 반도가 아닌 우리 회사의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된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로버트는 귀국 후 즉시 추진할 프로젝트 계획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새로운 비전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우리 일행은 즉시 한국 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계약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 미팅에는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석했어요. 로버트는 슬라이드 쇼를 통해 한국 농장의 모습과 기술력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미국 내 한국식 달걀 농장 설립 계획이었어요. 켄터키주의 넓은 부지에 하늘 농장의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농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농장이 완공되면 우리는 운송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한국산과 동일한 품질의 달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었어요. 로버트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망 확보가 아닌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앞으로는 달걀 하나에도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고, 이제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차례입니다. 이 발표 이후 회사 내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게 변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확신이 모든 직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특히 제품 개발팀은 한국산 달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메뉴, 라인업 개발에 착수했어요. 한국 방문 후 일주일 만에 우리는 코리안 에그 컬렉션이라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한국 전통 디저트에서 영감을 받은 이 제품들은 출시 첫날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한국식 에그 푸딩과 계란찜 타르트는 고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 마케팅팀은 보다 대대적인 캠페인을 기획했어요. 달걀 하나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한국 농업 기술의 혁신성과 우리 회사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 광고를 전국 주요 매체에 내보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식품 안전과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었어요. 미국 달걀 파동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난 시점,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다른 베이커리와 레스토랑 체인들은 대부분 메뉴를 축소하거나 달걀이 들어가지 않는 대체 제품으로 전환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회사는 오히려 위기 전보다 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며 매출도 30%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는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우리 회사의 위기 대응 전략을 분석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국제적 소싱 전략과 문화적 개방성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로 작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어요. 로버트는 이 사례 연구 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학생들에게 강연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진정한 혁신은 종종 위기 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한국을 찾지 않았다면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데 급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식품안전회의에서의 로버트의 발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국제협력을 통한 식품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어요.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글로벌 식품 안전 표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여러 국가의 농업 관련 인사들은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런 협력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일부 유럽과 아시아 국가 대표들은 자국에서도 유사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다며 로버트와 한국 대표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켄터키주에 건설 중인 하늘농장 미국 지사의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기초 공사가 완료되고 설비 설치가 시작된 시점에서 저희는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었죠.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프로페셔널리즘에 감동받았어요. 농장 준공을 3개월 앞둔 시점, 미국 정부는 마침내 달걀 파동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크게 변화해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이제 달걀의 원산지와 품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한국산 달걀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코리안 에그 브랜드는 프리미엄 식재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어요. 준공식 날,
켄터키 주지사를 비롯해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하늘농장의 김 사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농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닌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도 함께 갖추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견학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도 마련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준공식 연설에서 이 농장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결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분야에서 양국의 지혜와 기술을 결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그의 말처럼 이 농장은 단지 달걀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와 기술이 융합되는 장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달걀 하나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우리 회사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위기 속에서 찾은 한국과의 인연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달걀 이야기는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협력이 어떤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같은 하늘 아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들을 생각합니다. 작은 달걀 하나가 가져온 커다란 변화와 연결의 기적을 매일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맛있고, 더 안전하고, 더 지속 가능한 식품의 미래를 위해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시대의 한국 근로자들이 사막에서 일궈낸 중동 신화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첨단 기술과 노하우로 무장한 한국 기업들의 손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지하철 프로젝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막 환경에서도 완벽한 공정과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의 지하철 건설 기술은 전 세계 건설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완공된 리야드 메트로는 이제 사우디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추가 노선 건설 또한 한국 기업에 맡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건설 실력은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까지 세계적인 랜드마크들 속에는 한국 건설 기술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파트 건설 분야입니다. 한국의 아파트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빠른 시공 속도와 뛰어난 내구성,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의 건설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설이 아닌 기술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융합된 한국식 건설의 철학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중동의 신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리야드 왕립위원회의 아흐메드 알파이잘입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리야드 메트로 사업의 주요 결정권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파이잘 가문의 일원으로서 어릴 적부터 저에게는 많은 기대가 따랐습니다. 영국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후 리야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리야드 메트로 7호선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현대적인 국제 도시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프로젝트죠. 유럽의 지멘스와 중국의 중처그룹이 강력한 입찰자로 떠올랐고 솔직히 말해 제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비서 하산이 다급히 들어오며 중처그룹이 추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입찰 기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프로젝트가 더욱 복잡해졌죠. 이미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던 입찰 과정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하산은 삼성물산에서 온 제안서도 검토했는지 물었습니다. 삼성물산, 한국 기업이죠. 물론 들어본 이름이지만 솔직히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과 자동차로는 유명하지만 우리 같은 사막, 환경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산에게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고 삼성물산 제안서를 집어들었지만 사실 형식적인 검토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메트로 사업 관련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4호선, 5호선, 6호선을 담당했던 토목 엔지니어 압둘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시공 능력은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전 노선 공사에서 그들은 항상 공기를 단축했고 예산도 정확히 지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관리가 철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런 성과를 냈다면 왜 더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또 다른 엔지니어 파리드도 현장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동조했습니다. 이는 공사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유럽과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 컸습니다. 결국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처그룹, 지멘스,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은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트로 7호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했죠. 비록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현장 실사 일정을 확인하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여정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삼성물산 현장 방문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리야드의 전형적인 아침처럼 맑고 건조했으며 아직 뜨겁지 않은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례적인 방문으로 시작했지만 이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렬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현장에 도착하자 삼성물산의 프로젝트 매니저 김진우가 저와 제 팀원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부터 한국인 특유의 공손함과 정중함이 느껴졌습니다. 김진우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이미 중동 지역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랍어는 서툴렀지만 그 진심 어린 노력이 오히려 호감을 샀습니다. 현장 투어가 시작되고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공사장이었습니다. 다른 대형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란스러움이 전혀 없었죠. 모든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완벽히 착용하고 있었고 작업 구역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안전이 모든 작업의 기본이라며 하루 시작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굴착 현장에서 한국의 첨단 장비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어떤 장비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막의 모래 지형에 맞게 특수 제작된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죠. 김진우는 이 장비가 한국에서 특별히 중동 환경에 맞게 개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일반 흙과 다릅니다. 미세입자가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수 필터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자랑하는 전통적인 기술력도 좋지만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업 속도였습니다. 한 구간에서는 예정보다 2주 빠르게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김진우는 간단히 빨리빨리 문화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신속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도 철저하게 합니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품질 검사팀이 완공된 구간을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명의 작업자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속함과 철저함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진우는 저희를 한바 식당이라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한바는 공사 현장 식당을 의미하는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에 따라갔는데 이것이 이날의 가장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를 개조한 식당 안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현지 노동자들과 한국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식사 자체였습니다. 일반적인 현장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죠.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재료로 만든 한국식 요리와 중동 전통 음식이 조화롭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문 요리사를 초빙했다고 합니다. 현장 작업자들의 영양과 만족감은 공사의 품질과 직결됩니다. 좋은 음식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 아랍 노동자가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기업의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노동자들이 단순한 작업 도구가 아닌 귀중한 팀원으로 대우받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기술력만으로 평가하려 했던 입찰자들 중에 삼성물산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인지
아니면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관인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오후 일정은 더욱 심도 있는 기술 브리핑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물산의 기술 책임자 박상현이 제시한 공법과 기술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지하수 처리 기술과 사막 환경에서의 콘크리트 양생 방법은 혁신적이었죠.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겪어왔던 다양한 난관들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갖고 있는 듯했습니다. 박상현은 두바이와 카타르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사우디 환경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접근 방식은 이론적인 완벽함보다는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있었죠. 이는 유럽 기업들의 이론적 완벽주의나 중국 기업들의 규모의 경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공사 현장은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집단적 효율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현지 작업자 간의 협업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히 개발된 시각적,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에 따르면 이것은 현장 맞춤형 소통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김진우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일은 된다는 것이 자신들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던 국제협력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기술을 이전하거나 자국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조건과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오후 늦게 우리는 완공된 다른 메트로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미 완성한 구간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터널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완벽한 마감과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환기 시스템과 비상 탈출로는 안전에 대한 깊은 고려가 느껴졌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장 관리자 무함마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4년 전부터 삼성물산과 함께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함마드도 의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 방식의 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지 않고 즉시 해결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말한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방식은 우리 사우디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주 관료주의적 절차에 묶여 신속한 결정과 행동이 어려웠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방문 일정의 마지막은 안전관리 시스템 소개였습니다. 안전관리자 이수진이 보여준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중대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안전 기록을 유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이수진은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비용이나 일정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결국 더 큰 비용과 지연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서 한국 기업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이죠. 이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의 방문 일정을 마치며 저는 처음 가졌던 의구심이 많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기술력, 인적 자원 관리, 안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접근 방식에서 한국 기업만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메트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에 오르며 돌아보니 석양에 물든 공사장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물산은 더 이상 단순한 입찰 참가자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삼성물산 현장에서 본 광경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주간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의 오랜 전통이었죠. 아버지는 은퇴한 정부 관료로 여전히 사우디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실 정도로 저를 잘 아십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평소와 다른 표정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오늘 삼성물산 현장에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질서정연함,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 그리고 특히 현지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사우디가 급속도로 현대화되던 시기에 한국 건설사들과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고 오히려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과 성실함은 다른 어떤 나라의 기업들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리야드와 제다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인 현대건설과 함께 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을 보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현장에서 잠을 자며 공사 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 프로젝트는 자국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였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도 항상 지켰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오늘 본 현장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인들의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시절 한국 노동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번역해준 적이 있다며 그들이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사우디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견뎌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다. 그들의 그 헌신과 노력이 국가 전체를 일으켜 세운 거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전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역사적 맥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로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아버지는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제안서나 가격만 보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봐라. 결국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겨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삼성물산 현장의 모습과 부모님의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결정이 단순히 하나의 메트로 라인을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어제 방문한 새 기업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삼성물산의 제안서를 자세히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현지 인력 고용 계획과 기술 이전 방안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향후 유지 보수와 확장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비서 하산이 급한 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중처그룹에서 추가 제안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가격에서 15%를 낮추고 자금 조달 조건도 크게 완화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파격적인 제안이었고 재무적 측면만 본다면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산은 또한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사우디 중국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압력을 넘어선 정치적 함의도 담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더 복잡한 갈등 속에 놓이게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쪽에는 검증된 기술력과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한국 기업이 있고 다른 쪽에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조건과 정치적 함의를 가진 중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통적인 선택지로 유럽 기업도 있었죠. 이 결정은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판단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의 모습과 국제 관계의 방향성까지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현장을 방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공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장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아침 일찍 불시 방문을 위해 삼성물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리야드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이미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 압둘라와 함께 아무런 예고 없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방문은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제 개인적인 판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공손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신분을 확인한 후 그는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현장은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장비들도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을 때 김진우가 약간 흐트러진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의 불시 방문에 당황했지만 곧 환영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셔츠에는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헬멧을 벗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분명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현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는 제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진우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저를 현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이전 공식 방문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질서정연한 현장, 집중하는 작업자들, 효율적인 작업 흐름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작업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듯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사우디 작업자 몇 명이 도면을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진우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삼성물산의 협업 중심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우연히 한 사우디 노동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이살로 현장에서 2년간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파이살은 제가 왕립위원회 소속임을 알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그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하자 점차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살은 이전에 유럽 기업과 중국 기업 현장에서도 일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곳에서는 현지 작업자들이 그저 일개 부품처럼 취급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과의 경험이 얼마나 달랐는지 설명했습니다. 파이살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가족처럼 대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견도 듣고 함께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며 뒤도 시간이 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라마단 기간에는 특별한 배려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파이살은 한국 기업의 기술 교육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단순 노동자였지만 한국 기술자들의 교육 덕분에 이제는 간단한 설계도 읽을 수 있고 더 복잡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부심과 직업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이살과의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한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김진우는 삼성물산이 작업자들의 영향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자들을 위해 식당을 하루 종일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요리사 한 명이 사우디 요리사 2명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한국식 요리법을 사우디 재료와 맛에 맞게 변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사 중 한 명인 하사는 이미 한국식 양념을 사우디 전통 요리에 접목시켜 독특한 퓨전 요리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발효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교류를 넘어 문화적 융합의 아름다운 사례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요리사 김민수는 음식이 가장 진실한 외교관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불시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우연히 삼성물산의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학교의 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메트로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제안서에는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김진우는 제게 간단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도자기로 만든 작은 모래시계였습니다. 그는 사막의 모래가 시간을 측정하듯 우리의 협력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작은 선물과 메시지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문화적, 인간적 교류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단순히 기술력만 뛰어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의 파격적인 경제적 제안과 정치적 지원도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도시와 시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앞둔 마지막 날, 저는 새 기업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차례로 듣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질 긴 일정이었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위해 모든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왕립위원회의 주요 임원들과 기술 자문단이 함께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이 중대한 결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유럽의 지멘스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서 세계 각지에서의 성공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적이고 검증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높은 금액을 제시했고 완공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지멘스의 발표자는 그들의 유럽식 디자인과 미학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디자인이었고 리야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발표에서 사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나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다소 표준화되어 있었고 사우디의 특수한 환경보다는 유럽에서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중국의 중처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경제적 이점을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유럽 기업보다 20%, 한국 기업보다 15%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며 파격적인 자금 조달 조건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이 프로젝트가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처그룹의 발표는 규모와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사의 대규모 생산 능력과 신속한 작업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완공 기간은 세 기업 중 가장 짧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발표에서 품질 관리나 안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지 노동자 고용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계획도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중처그룹의 발표가 끝난 후 점심시간 동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안정성과 중국의 경제적 이점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렸습니다. 오후에 시작된 삼성물산의 프레젠테이션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이나 가격보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두 나라의 협력 역사와 그 과정에서 쌓아온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물산은 사막 환경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두바이와 카타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야드의 극한 기후와 지질학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친환경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오히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중국보다는 높지만 유럽보다는 낮은 중간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초기 건설 비용을 넘어 20년 동안의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한 총소유 비용 TCO를 계산하여 제시했습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삼성물산의 제안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계획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단순히 메트로를 건설하는 것을 넘어 사우디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현지 인력을 활용하며 향후 유지 보수와 확장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단기적인 비즈니스가 아닌 장기적인 관계 구축의 시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진우는 예상치 못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우디 작업자들의 인터뷰 모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장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파이살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롭게 배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김진우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리야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메트로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제안서나 가격만 보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봐라.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기술 자문단은 각 기업에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특히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의 안전 관리와 장기적인 유지 보수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세 기업 모두 준비된 답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물산의 답변에서 가장 실질적인 경험과 현장 중심적인 접근 방식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직접 던졌습니다. 세 기업 모두에게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멘스는 기술적 완벽함을, 중처그룹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답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잠시 생각한 후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 단어의 대답이 제게는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창밖으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정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위한 내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립위원회의 핵심 임원들과 기술 자문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 기업의 제안서와 기술 평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 이 중대한 결정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시작하며 세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기술 책임자인 하미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세 기업 모두 기술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사막 환경에 대한 적응력 측면에서는 삼성물산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친환경 냉각 시스템과 모래 폭풍 대비 기술은 리야드의 환경에 매우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재무 책임자인 야지드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처그룹의 낮은 가격과 유리한 자금 조달 조건을 강조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삼성물산의 제안이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운영 책임자인 누라는 세 기업의 관리 시스템과 안전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삼성물산의 안전 관리 체계와 현장 운영 효율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과 현지 인력 활용 계획이 장기적으로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각 분야별 평가가 끝난 후 저는 위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삼성물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위원들은 여전히 중처그룹의 경제적 이점과 중국과의 관계, 강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고려사항을 담당하는 압둘라는 이 결정이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고 이 프로젝트를 중국 기업에 맡기는 것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도 중동 지역에서 기술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토론은 점점 더 깊어졌고 단순한 기술적, 경제적 비교를 넘어 철학적인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메트로를 건설하는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인가?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조용히 모든 의견을 경청하며 최근 삼성물산 현장에서 만난 파이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동자에서 기술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과 미래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마침내 제 생각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 기업 모두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단순히 메트로를 건설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리야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가 삼성물산 현장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우수성을 넘어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접근 방식과 문화적 존중,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관계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난 후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위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 결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야지드는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보다 장기적인 가치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미드는 기술적 관점에서도 삼성물산이 가장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정치적 관점을 담당하는 압둘라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이런 결정이 정치적 계산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국가 이익은 최고의 기술과 가치를 선택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압둘라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의 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어떤 도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대다수의 위원들은 삼성물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절차와 추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해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리야드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현대적인 메트로 시스템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히 인프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도 함께 얻게 되는 미래를 말입니다. 최종 결정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일출은 언제나 장관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햇살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날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동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고 마지막 검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7호선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측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했죠. 제 책상에 앉아 세 기업의 최종 제안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유럽의 지멘스는 전통적인 안정성과 검증된 기술력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의 중처그룹은 경제적 이점과 정치적 함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물산은 혁신적인 기술과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비서 하산이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순간에 추가 제안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외에도 향후 사우디 내 다양한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는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제안을 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단기적으로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무부서는 이미 이 제안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삼성물산 현장에서 본 광경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파이살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노동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한바 식당에서 느껴졌던 진정한 문화 교류의 순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70년대 한국 기술자들과의 추억도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 결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의 미래와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김진우에게서 받은 작은 모래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시간을 측정하듯 우리의 협력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다시 한번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우연히 제 아들 타릭의 학교 모형 프로젝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11살 된 아들은 미래의 리야드를 상상하며 만든 모형에서 최첨단 메트로를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정이 단순히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최종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선정이 아니라 리야드의 미래를 결정짓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데이터와 평가 기준, 각 기업의 장단점이 차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든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저는 이 결정이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정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가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투표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었고 모든 위원들이 신중하게 자신의 선택을 표현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상급 기관의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 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음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창밖으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도시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삼성물산 현장에서의 경험, 중처그룹의 파격적인 제안, 그리고 지멘스의 안정적인 기술력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보여준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비전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기술력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헌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급 기관의 의견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하며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김진우에게서 받은 모래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선물에 담긴 메시지가 이제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협력.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문화와 가치, 그리고 인간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의미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의 결정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라 리야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차가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현관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들 타릭은 즉시 메트로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테라스에 나가 별이 빛나는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하며 저는 다시 한번 오늘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트로 건설 계약이 아니라 우리 도시와 시민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공식 발표는 다음 주를 기다려야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리야드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결정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